모레부터 신년 연휴가 끝나는 1월 3일까지 수도권에서 5명 이상의 사적 모임이 금지됩니다. 이에 따라 4명 넘게 모이는 동창회나 송년회, 직장 회식 같은 친목 모임을 할 수 없게 됐습니다. 요양병원에서의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치료 병상이 부족해서 환자를 옮기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이 환자들을 역시 코로나에 확진된 간호사가 돌보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화이자 백신 접종이 시작된 미국에서 실제 백신을 맞은 한인 의사에게 접종 증세를 들어봤습니다. 제가 1시에 맞았는데 저녁에 잘 때 이제 팔을 이렇게 올리는데 팔이 이렇게 올라갈 때 너무 아팠어요.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이 다시 논란이 되자 사건을 종결했던 경찰이 다시 판례 분석에 들어갔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경찰청을 항의 방문했습니다. 변창흠 국토부 장관 후보자가 3차례나 세금을 체납해 자동차가 압류됐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변 후보자는 그러나 인사청문회 답변 자료에는 불로소득 차단을 위해 부동산 보유세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유명 아이돌 그룹 B2B의 멤버 정일훈이 상습 마약 혐의로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현금이 아닌 가상화폐로 대마초를 구입했습니다. 경찰 수사 중 군에 입대한 것도 논란입니다. 단독 보도합니다. 뉴스의 동정민입니다. 모레부터 수도권은 5명 이상 집합 금지, 그러니까 4명까지만 모일 수 있습니다. 9명까지 모일 수 있도록 한 3단계보다도 강력한 조치인데요. 이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이번 연말연시에 더 번지면 서울이 한때 유령 도시 같았던 이 뉴욕과 런던처럼 봉쇄로 갈 수도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오늘 우리나라 코로나 누적 확진자는 5만 명을 넘었습니다. 올해 1월 이후 4만 명 환자가 발생하는데 11개월이 걸렸는데 이후에 10,000명 늘어나는데 불과 11일 걸렸습니다. 국민이 고통을 감수해야 할 수도권의 초강수 대책이 통할 수 있을까요?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면 사업주와 이용자 모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첫 소식 구자준 기자입니다. 오늘 서울시와 인천시 그리고 경기도가 5인 이상 모임을 모두 금지한다고 동시에 발표했습니다. 12월 23일 0시부터 1월 3일 24시까지 5인 이상의 사적 모임을 금지합니다. 이번 행정명령은 실내외를 막론하고 적용됩니다. 동창회나 송년회, 직장 회식이나 워크숍은 물론 집들이나 돌잔치, 개모임 같은 친목 모임도 모두 금지됩니다. 다만 결혼식과 장례식은 2.5단계 거리두기 기준인 50인 미만으로 치를 수 있고 행정기관의 공적인 업무 수행, 기업의 경영활동도 예외로 인정됩니다. 조치를 위반하면 사업주와 이용자 모두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5명 이상이 사적인 공간에서 몰래 모이거나 테이블을 나눠 앉는 편법이 역학조사에서 드러날 경우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이번 조치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적용되는 10인 이상 집합금지보다 더 강화된 조치로 정부가 3단계 격상에 부담을 느끼는 상황에서 지자체가 먼저 나선 것으로 해석됩니다. 분명 시민들에게는 가혹한 조치입니다. 그러나 가족, 지인, 동료 간 전파를 조지하지 않고선 지금의 확산세를 꺾을 수 없습니다. 오늘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926명으로 엿새 만에 1,000명 아래로 내려왔지만 검사 건수가 줄어드는 주말 영향이 반영돼 있어 확산세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도 다음 주에도 하루 최대 1,200명의 확진자가 나올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정부는 크리스마스 연휴와 새해를 앞두고 스키장 집합이나 해돋이 여행과 관련한 핀셋 방역 대책을 내일 발표합니다. 채널A 뉴스 구자준입니다. 코로나 하루 사망자는 24명, 연일 최다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지난 일주일간 사망자의 95%는 60세 이상이었습니다. 이 고령층이 모여있는 요양병원은 그만큼 치료가 시급한 곳이죠. 그런데 실상은 사각지대 수준이었습니다. 외부 병상이 부족하다 보니 요양병원에서 확진자가 나오면 그냥 격리만 된 채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해 사망자가 늘고 있습니다. 이다혜 기자입니다. 집단 감염이 발생한 경기 고양시의 한 요양병원은 현재까지 입소자와 종사자를 포함해 모두 55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됐습니다. 하지만 요양보호사 5명 등 33명, 60%가 치료병상으로 옮겨지지 못하고 격리돼 있습니다.
병상이 안 나오니까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중앙에서 결정하는 거예요. 병상이 나와야지 경기도에서 병상 배정을 하거든요. 최근 일주일간 사망자 81명 가운데 요양병원 등 의료기관에서 감염된 사례가 40명으로 절반을 차지했습니다. 감염에 취약한 고령층, 기저질 환자가 많아 확산 속도는 빠르고 치료 인력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간병에 대한 인력들이 또 부가적으로 또 있어야만이 환자를 케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이 아마 그 전원의 어려움을 낳고 있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집으로 찾아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문 요양보호사의 경우 바이러스 전파 위험이 높지만 선제검사 대상에서는 제외된 허점도 있습니다. 검사 같은 것 좀 한번 해봤으면 좋겠고 제일 필요한 거는 마스크거든요. 그런데 그 지원이 없어서. 방역당국은 오늘부터 수도권 요양시설의 입소자와 종사자의 선제검사 주기를 2주에서 1주로 단축하고 종사자들의 퇴근 후 사적 모임을 금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지자체마다 늘어난 검사량을 감당할 여력이 부족하고 종사자 개인의 동선을 일일이 감시하고 처벌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이다혜입니다. 확진된 의료진이 확진 환자를 돌보는 상황, 요양병원 상황이 이 정도로 열악합니다. 남영주 기자가 차마 요양병원을 떠나지 못하고 있는 이 확진된 간호사의 절절한 목소리를 전해드립니다. 집단 감염으로 시설 전체가 격리된 수도권의 요양병원. 고령의 확진자 20여 명을 돌보는 의료 인력은 간호사 1명뿐입니다. 본인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뒤 매일 고열에 시달리지만 다른 환자들을 살피면서 쪽잠으로 하루하루 버티고 있습니다. 24시간 풀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한 시간도 제대로 못 쉬고 누군가는 환자를 돌봐야 되잖아요. 내가 코로나 걸렸다고 이 환자를 안 볼 수는 없잖아요. 중증 환자는 코로나19 지정병원으로, 경증 환자는 생활치료센터로 보내야 하지만 모두 병상이 부족해 코호트 격리된 병원에서 대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누워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기저귀 오줌 다 누워서 받아내야 되는데 그걸 저 혼자 할 수는 정말 없거든요. 그러니까 식사도 계속 호줄로 밥 주는 것도 다 해야 되고 하는데. 간호사는 생활치료센터 배정을 받았지만 치료센터에 가는 걸 스스로 포기했습니다. 가족들은 제가 생활보호센터에 들어간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도저히 내가 거기를 가면 여기 볼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아무도. 그래서 저는 그냥 남았어요, 여기에. 오늘로 격리된 지 일주일째. 자신의 체력이 고갈되는 게 점점 두려워집니다. 여기 있는 환자들을 빨리 다른 병원에 이제 그 코로나 관련 치료하는 병원에다가 입원을 시키는 게 가장 급선무예요. 집중 치료가 필요한 중증 노인 환자들에게 감기약을 주는 게 전부라며 긴급 상황을 대비한 환자 이송 대책이 시급하다고 간절하게 호소했습니다. 채널A 뉴스 남영주입니다. 만삭의 산모가 코로나 검사 결과를 기다리다 아이를 잃는 일이 있었는데 또 다른 비슷한 산모 사연도 청와대 청원으로 올라왔습니다. 코로나 환자의 병상을 내준 일반 환자들이 이 병상을 찾아 이 병원 저 병원 헤매고 있습니다. 병상 부족으로 위험에 노출된 일반 환자 소식은 이현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군대에서 사고로 의식불명이 된 아들을 9년째 간호하고 있는 어머니는 지난 주말 날벼락 같은 소리를 들었습니다. 코로나 전담병상 확보를 위해 자리를 비켜달라는 요청을 받은 겁니다. 집에 갈 수 없는 상황이니까 다른 병동으로 뿔뿔이 이제 흩어졌죠. 아수라장이 되고 나라에서 지시한 대로 하는 거니까 어쩔 수 없다. 경증 환자들은 강제 퇴원 조치됐고 1급 환자들은 빈병동으로 옮겨졌지만 의료진마저 부족한 실정입니다. 인공호흡기도 있고 기계가 많잖아요. 병실이 좁으면은 도저히 원격 발사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시스템이나 이런 거는 뒷받침이 아직 안 돼 있고 이러니까 모든 게 다 이제 어설프고. 최근 3주간 코로나19 위중증 환자 수는 3배 가까이 폭증했습니다. 병상 부족으로 일반 병상을 코로나 전용으로 돌리다 보니 일반 환자 치료에도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응급 환자라도 코로나19 검사가 우선되면서 제때 진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늘고 있습니다. 지난 7일에는 하혈을 한 산모가 코로나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구급차에서 1시간을 대기하다 사살하기도 했습니다. 코로나 음성이 확인 안 되신 환자다 보니 별도의 방을 마련하고 보호 장비까지 시간이 걸리고 해서
또 다른 만삭 산모도 열이 난다는 이유로 응급실에 들어가지 못해 사산했다는 사연이 국민청원에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응급실에 더 많은 음압-격리실과 일반 격리실을 확보해야 되고 신속한 검사를 통해서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정부는 아직은 의료체계가 감당할 수준이라고 밝혔지만 곳곳에서 의료 공백으로 인한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이현수입니다. 기저질환도 없었던 30대 간호조무사가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고 이틀 만에 숨졌습니다. 앞서 2차례 진단검사 때는 음성이 나왔었다는데요. 어찌된 일일까요? 배유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병원 입구에 임시유진 안내가 붙었습니다. 이 병원 간호조무사 1명이 사흘 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어제 숨졌기 때문입니다. 이곳에 최근 확진자 3명이 2차례 다녀간 사실이 확인돼 이 병원 의료진은 지난 5일과 10일 2차례 진단검사를 받았습니다. 간호조무사를 포함해 의료진 모두 2차례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발열이 있으셔갖고 보건소에서 검사하신 것 같아요. 7일 날 음성 받으셨고. 하지만 숨진 간호조무사는 의심 증상이 이어졌고 경주시내병원에 입원 중이던 지난 17일 호흡곤란 증세가 심해져 경주 동국대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하지만 이튿날인 18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고 이틀 뒤 결국 숨졌습니다. 특별한 기저질환은 없었습니다. 2번이나 음성 판정이 나왔는데 결과가 뒤집히고 사망에 이르자 시민들은 불안합니다. 2번이나 검사했는데 왜 음성 판정이 나오냐고. 검사해보면 뭐합니까? 방역당국은 진단검사 결과 자체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확진자와 접촉이 있은 이후에 잠복기를 거쳐서 또 검사를 통해서 양성으로 확인되기 위한 어떤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숨진 간호조무사의 동료도 2번의 음성 판정 뒤 18일 3번째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채널A 뉴스 배윤입니다. 송년 모임도 못하는 최악의 연말을 맞게 됐는데요. 어쩌다 이렇게 된 건지 경제정책산업부 김단비 기자와 살펴보겠습니다. 네. 자, 김 기자, 이 백신부터 살펴보죠. 아직도 백신을 못 구한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네, 한마디로 방심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대구 경북 1차 대유행이 진행되던 지난 2월과 3월만 하더라도요. 다른 나라도 백신 경쟁에 이렇게까지 치열하게 돌입하진 않았습니다. 다만 이 씨앗을 뿌리는 작업들은 분명 있었습니다. 이 미국의 경우 7월에 화이자 측과 공급 체결 계약을 맺었는데요. 화이자가 임상 1상과 2상을 시작하던 3월과 4월부터 계약을 위해서 꾸준히 물밑 작업을 벌여왔고요. 가시적인 성과 3상이라는 성과가 나오자 곧바로 계약을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네, 2월에는 놓쳤다고 해도 일본은 여름부터 뛰어서 지금 이제 5억 회분을 구했다고 하는데요. 우리도 여름부터 백신 TF팀을 꾸렸잖아요. 그렇죠. 7월만 해도 우리 일본과 우리나라의 상황이 크게 다르진 않았습니다. 일본에서는 그 백신 협상팀이라고 해서요. 협상만 전담으로 하는 팀이 꾸려졌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백신 수급 TF팀이 만들어집니다. 이후에 전략에서 차이가 좀 납니다. 우리나라는 임상 3상까지 안전성이 입증된 제품을 구매하자는 원칙이 있었기 때문에 해외 백신 동향을 오랜 기간 검토하고요. 백신 선구매에 대해서는 주저했습니다. 또 확진자가 100명대를 유지하자 K-방역을 믿고 자만했다는 비판도 나오는데요. 반면 일본의 상황은 좀 다릅니다. 이 전담팀이 꾸려진 다음에 곧바로 제약사의 면책권을 인정해주는 법안을 처리했습니다. 백신 접종 후 부작용이 생겼을 때 국가가 책임져 준다는 내용인데요. 제약사의 부담을 덜어주는 전략이 계약에 유리하게 반영된 것 같습니다. 네. 전문가들에게 얘기를 좀 들어봤죠. 예, 맞습니다. 제가 취재한 한 전문가는요. 우리나라가 그렇게 접촉이 느렸던 건 아니다, 늦었던 건 아니다. 하지만 계약 당시에 이 제약사의 면책 요구를 들어줄 준비가 안 돼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백신은 이 팬데믹 상황에서 일종의 보험 같은 겁니다. 먼저 확보를 우선하고 그 뒤에 안전성 여부를 따져봤어야 하는데 상황 판단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네, 이 공무원들이 책임지지 않으려는 보신주의도 한몫했다. 이런 지적도 있던데요.
네, 메르스와 이 신종플루를 겪으면서요, 공무원들에게는 일종의 트라우마가 생겼다고 합니다. 신종플루 때만 해도 백신 재고 처리 문제 때문에 한 달간 감사를 받기도 했었는데요. 네. 이 코로나 백신 확보가 한창이던 지난 9월에는요, 우리나라의 이 독감 안전성 문제도 불거졌었죠. 그때 이 접종이 한 달간 좀 이렇게 접종이 중단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랬었죠. 이 때문에 공무원 위주로 구성된 이 백신 TF에서도 코로나 백신만큼은 이 선구매를 더욱더 신중히 해야 한다, 이런 분위기가 형성됐다고 합니다. 이 책임지고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저희 취재진이 여러 방면으로 이 백신 수급 TF 명단을 파악해 보려고 했는데요. 정부는 공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팀장도 지금 공개가 안 돼 있는 거죠. 자, 네. 그러면요, 이 병상 부족 문제는 왜 이렇게 심각해진 겁니까? 네, 1차 대유행 때 한번 가볼까요? 그때 당시 대구 동산병원은 병상을 모두 비우고 코로나 거점 전담병원이라고 해서 큰 역할을 했습니다. 사실 처음 해보는 일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한계점도 드러났고요. 이때 전문가들은 가을과 겨울의 대유행을 대비해서 한계점들을 보완해보자, 이렇게 주장했다고 합니다. 확진자가 급증할 경우 경증부터 위중증까지 병상을 한 곳에 모아 진료하는 게 효과적이고, 또 중증 환자를 전담으로 치료할 수 있는 의료진을 더욱 확충해야 된다. 또 제대로 된 확실한 보상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조언했지만 결과적으로는 반영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저와 통화한 전문가는요, 이 수도권의 거점 전담병원을 지정해야 한다, 이렇게 정책 제안을 수차례 했지만 네. 반영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대구, 경북 대유행에서 얻은 교훈을 쉽게 잊은 게 지금의 병상 문제를 불러왔다고 해볼 수 있습니다. 일단 지금이라도 빨리 이제 백신을 구해야 할 텐데요. 전문가들은 어떻게 해야 구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까? 네, 지금이라도 지금 보면 해외에서 1상부터 2상 아직은 조금 낮은 단계에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제약사들이 있다고 합니다. 네. 이런 제약사부터 지금부터라도 좀 접촉을 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고요. 이 접종이라는 게 단순히 한 번의 접종만으로는 끝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 제약사에 좀 접촉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지금 임상 1상 또 2상에 머물러 있지만 개발 가능성이 높은 곳부터 이게 연결고리를 만들어 보고요. 백신 수급 계획을 재정비해야 한다, 이렇게 조언했습니다. 네, 그럼 전문가들 이야기를 충분히 들으면 좋겠네요. 네, 지금까지 김단비 기자와 살펴봤습니다.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 논란이 일파만파 확산되자 이 차관이 조금 전 이 사건의 시시비비가 경찰에서 가려질 것이라며 사과했습니다. 앞서 내사를 종결해 봐주기 논란에 휩싸인 경찰도 다급하게 유사 사건에 대한 법원 판례를 다시 보고 있습니다. 먼저 박건영 기자입니다. 경찰은 지난달 6일 택시기사를 폭행한 이용구 법무부 차관에게 단순 폭행 혐의를 적용한 게 적절했는지 판단하기 위해 과거 판례들에 대한 정밀 분석에 들어갔습니다. 핵심은 사건이 벌어진 시각, 택시를 운행 중으로 볼 수 있냐는 겁니다.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승객을 깨우다 멱살을 잡혔다는 택시기사 진술에 차량이 운행 중이었다고 보고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고 보고했습니다. 하지만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 서초경찰서는 목적지에 도착한 상태라 운행 중은 아니었다는 이유로 단순 폭행죄로 봤습니다. 택시기사가 처벌 불원서를 내자 이 차관은 입건되지 않았고 내사도 6일 만에 종결됐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26일 헌법재판소는 택시 정차 중 폭행은 특가법 적용 대상이라는 기존 결정에 전원 일치로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택시 차고지에 들어가가지고 시동을 끄고 운전기사가 끝나야 그 운행 중이 끝나는 것이지, 법률적으로는 분명히 이게 운행 중인 게 맞는 거죠. 이 차관은 사건 당일 현행범으로 체포되지 않고 파출소로 이미 동행했습니다. 경찰은 택시 안 블랙박스에 폭행 장면이 찍히지 않았고 이 차관이 수사에 협조적이라 임의 동행 후 귀가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서초경찰서 수사팀은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데 이어 경찰청에는 감사 청구서도 접수됐습니다. 경찰은 중요 인물 사건은 상부에 보고되지만 이번 사건은 이 차관이 변호사로 있을 때라 서울경찰청에 보고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박건영입니다. 경찰에서 시시비비가 가려질 것이라고 한 이용구 차관의 사과에 대해 정치권에서 또 다른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야당은 경찰의 내사 종결이 직권 남용이고 직무유기라며 총공세하고 있는데 의원들이 경찰청까지 항의 방문했습니다. 전혜정 기자입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경찰청을 찾았습니다.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변호사 시절 택시기사를 폭행했음에도 법 적용을 잘못해 조사를 받지 않았다며 김창룡 경찰청장에게 항의하러 간 겁니다. 경찰청의 입장은 법 적용을 잘못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명문 규정이 있는데 그 판례를 가지고 특가법 적용이 아니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제가 볼 때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서 법무부 법무실장 출신의 이 차관을 보호하기 위해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당연히 정식 입건을 해서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어야 되는데 그게 뭉개졌다. 이용구 차관이 그 무렵을 전후한 통화 기록을 다 제출하고 그에 대한 검증을 받아야만 되는 것이고. 국민의힘은 청와대가 인사검증 과정에서 이 차관의 폭행 사실을 몰랐을 리 없다며 서초경찰서와 공모해 무마시킨 건지 아니면 무능해서 몰랐는지 그에 대한 책임을 지라고 촉구했습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 차관의 행위를 서민 폭행으로 규정하고 국민적 분노가 상상 이상이라는 것을 똑바로 인식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용구 차관은 경찰에서 검토해 시시비비가 가려질 것으로 생각한다며 공직자가 된 만큼 앞으로 더욱 신중하게 처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전혜정입니다. 이틀 뒤로 다가온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쟁점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부동산 세금 이슈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후 종부세는 매년 증가세죠. 내년에는 5조 원대를 돌파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종부세도 오르고 사고 팔 때 내는 취득세, 양도세까지 오르며 갖고 있기도 사고 팔기도 어려워서 집이 세금 폭탄이라는 볼멘 소리가 여기저기서 나옵니다. 변 후보자는 부동산 세부담 강화 기조에 동조하며 세금 폭탄이라는 표현은 부적절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반면 일부 법조인들은 정부가 편법적으로 세율을 올린 게 위헌이라며 위헌 소송을 예고했습니다. 양쪽의 공방을 강병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변창흠 국토부 장관 후보자는 부동산 불로소득 차단을 위해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등 보유세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 자료에서 공정한 과세 원칙에 따라 주택을 더 많이 보유하거나 더 높은 가격의 주택을 소유할수록 세 부담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말한 겁니다. 특히 종부세 인상을 세금 폭탄으로 비판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문재인 정부의 양도소득세 중과세 방침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공시지가 현실화도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주택 보유에 따른 보유세와 매매로 인한 양도세가 동시에 올라 전월세값 상승을 불러일으켰다며 변 후보자의 시각에 우려를 표했습니다. 전월 세입자에게 조세가 기착되고 증가되는 현상이 나타나서 결국 전월세 임대료가 상승하는 원인이 되게 됩니다. 전직 법제처장, 헌법재판소 공보관으로 이뤄진 법조인들은 변호인단을 꾸려 종합부동산세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할 예정입니다. 이들은 정부가 세법 개정 절차 없이 과세 표준을 자의적으로 인상해 종부세와 재산세를 부과하고 있다며 조세 법률주의와 권력분립 원리를 위배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강병규입니다. 그렇다면 세금을 올리는 정부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변창흠 후보자 본인은 납세 의무를 잘 지키고 있었을까요? 채널A 취재 결과 체납을 했던 경험이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자동차세를 여러 번 안 내서 차를 압류당한 적도 있었는데 여기에 대한 변 후보 측의 해명까지 안보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2014년 11월부터 3년간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을 지냈습니다. 그런데 사장 재임 시절 세금을 3차례나 체납해 차량이 압류됐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변 후보자는 2015년과 2016년 자동차세 체납으로 2차례 차량이 압류됐고 2016년에는 자동차 환경개선 부담금도 체납해 차량이 또 압류되기도 했습니다. 압류된 뒤 짧게는 2주, 길게는 100일 이상 지나 밀린 세금을 내 차량 압류를 풀었습니다. 지방세 징수법에 따르면 지자체는 납세자가 기한 내에 지방세를 내지 않으면 50일 이내에 독촉장을 보냅니다.
이 독촉장에는 20일 내에 지방세를 내라고 명시해 두는데 이 기한 내에도 내지 않을 경우 압류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결국 변 후보자는 독촉장까지 받고도 지방세를 내지 않아 지자체가 변 후보자의 차량을 압류 조치한 겁니다. 체납되고 압류되는 그러한 사실이 있는 분이 국민들을 대상으로 강력한 중과세를 하겠다고 하는 거, 이 말과 행동이 다른 전형을 보여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변 후보자는 또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수차례 체납해 차량을 일시적으로 압류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변 후보자 측은 지급기한이 업무상 바쁜 연말이라 제대로 챙기지 못했다며 압류 후 빠른 시일 내에 납부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채널A 뉴스 안부겸입니다. 여당이 통과시킨 대북전단 금지법이 내일 국무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는데요. 유엔과 미국에 이어 영국과 일본까지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표현의 자유가 위축된다는 이유에서인데 여당은 간섭이라며 유감을 표했습니다. 박수유 기자입니다. 영국의 대표적 지한파 인사인 데이비드 올턴 상원 의원이 자국 외무장관에게 서한을 보냈습니다. 대북전단 금지법은 재갈 물리기법이라며 이 법이 통과되면 더 이상 북한의 인권과 존엄성을 알릴 수단이 없다며 한국 정부의 재고를 촉구해달라는 내용입니다. 일본 유력 일간지 아사히 신문도 사설을 통해 북한의 불합리한 요구에 굴복해 시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조치는 재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미 의회 산하의 초당적 인권기구는 대북전단 금지법이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며 내년 1월 청문회를 예고했고 16년 연속 북한 인권 결의안을 채택한 유엔도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The government of South Korea has decided to leave aside for the time being discussions on the human rights in North Korea. That's why I am concerned about what's happening. 정부 여당은 한반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생긴 오해와 왜곡이라는 입장입니다. 표현의 자유가 중요한 가치인 건 분명하지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더 우선할 수는 없다. 이 민주주의는 탈북자 여러분들이 만든 민주주의가 아니라 수많은 우리 민주당을 비롯한 노동자, 농민, 학생들이 피를 흘려 싸워서 만든 민주주의입니다. 대북전단 금지법이 내일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3개월 뒤부터 시행됩니다. 채널A 뉴스 박수입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이번엔 서울시 정부를 범야권 연립 형태로 세우자고 제안했습니다. 이 말은 이 선거 전에 국민의힘에 입당하진 않겠다 이런 뜻을 분명히 한 건데요. 국민의힘 지도부도 먼저 손을 내밀지는 않겠다는 분위기입니다. 이민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범야권 연립 서울시 정부를 제안하고 나섰습니다. 연립 서울시 정부를 통해 야권의 유능함을 보여주고 정권 교체의 교두보를 놓을 것입니다. 국민의힘 입당 가능성에 선을 그으면서 야권 단일화 주도권을 쥐기 위해 선제적 대응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안 대표는 국민의힘의 결단을 재차 압박하기도 했습니다. 또다시 민주당에게 서울시를 맡길 것인가? 정녕 문재인 정부 시즌2를 원하는가라는 이것 하나만 생각합시다. 반면 국민의힘은 안 대표 출마와 관련해 반응을 자제하라는 김종인 비대위원장 지시에 따라 오늘도 공식 반응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안 대표에게 먼저 만남을 제안할 계획은 없다며 거리를 뒀습니다. 양당은 야권의 서울시장 후보 단일화 방식과 관련해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안 대표가 국민의힘에 입당해 경선을 치러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당은 선을 그었습니다. 통합과 입당을 해서 단일화를 하는 방법은 서울 시민들의 인식에 비추어 봐서는 잘한 선택은 아닌 것 같다. 국민의당은 국민의힘 후보가 확정되면 안 대표와 1대1 최종 경선을 통해 후보 단일화를 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합당이나 입당 없이 야권 후보들이 모두 나와 한 번에 경선을 하는 이른바 원샷 경선도 거론되고 있어 후보 단일화 방식을 둘러싼 진통이 예상됩니다. 채널A 뉴스 이민찬입니다. 야랑야랑 이번 주는 이동은 기자의 휴가로 박소윤 기자와 함께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여주시죠.
자, 민주당이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에게 보내는 두 글자 뭘까요? 네, 악담입니다. 오늘 민주당 지도부 회의에서 안 대표를 향한 악담이 나왔습니다. 한때 안철수 현상이란 말이 있었습니다. 안철수 현상이 없다는 걸 안철수만 모른다는 것이 안철수의 비극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신이 의사라는 것 말고는 어떠한 구체적인 대안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대안 없이 분풀이, 가풀이 구판 예고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분풀이에 구판까지 나왔네요. 네, 안 대표가 출마 선언을 한 어제 민주당 의원들의 SNS에는 완주를 못할 것 같다, 헛된 꿈 꾸지 말라는 등 날선 반응들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그야말로 악담인데 안철수 대표 측은 뭐라고 하나요?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안 대표의 출마가 민주당은 그만큼 두렵냐 이렇게 맞받아쳤습니다. 여당 의원들의 몰지각한 비난과 헛소리는 한마디로 두려움의 발로입니다. 그들도 서울시장 보선에서 지면 정권 연장이 힘들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이 속내가 좀 복잡한 것 같네요. 자,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자, 꼭 했어야 했을까?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 씨 얼굴이 보이는데요. 이 전시회로 시끄럽죠. 네, 문 대통령의 아들 준용 씨는 미디어 아티스트입니다. 서울 회원동의 한 갤러리에서 지난 17일부터 개인전을 열고 있습니다. 모레까지인데 개인전은 2012년 이후 8년 만입니다. 이것부터요. 이 코로나19 확진자가 하루 이제 1000명 안팎으로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전시회는 열 수 있나 보죠? 네, 방역 지침에 따르면 국공립미술관은 휴관 중이지만 상업갤러리는 전시공간 16제곱미터, 즉 5평당 1명 정도가 관람하는 것을 전제로 열 수 있는데요. 준용 씨는 과거 채널A와의 인터뷰에서 작품 활동에 매진하겠다라는 뜻을 밝힌 적도 있습니다. 다른 사업 같은 것도 하고 디자인, 프리랜서 작업 같은 것도 여러 가지 것들을 하는데 최근에는 그런 걸 좀 정리하고 작품 활동만 집중해서 할 생각입니다. 하지만 정부가 개별 모임과 행사 자제를 촉구하는 지금 굳이 대통령 가족이 오프라인 전시회를 열었어야 했냐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네, 근데 그것보다 이제 이 전시회를 서울시 지원금을 받아서 열었다 이런 주장이 나왔어요. 이건 사실인가요? 네, 서울시가 지난 4월 코로나19로 직간접 피해를 입은 예술가를 선정해서 600만 원에서 1,400만 원까지 지원금을 줬는데 여기에 문준용 씨가 있었습니다. 최고 금액인 1,400만 원을 받았는데요. 이 지원금을 받은 경우 다음 달까지는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전시회를 열어야 합니다. 논란이 일자 준용 씨는 1,400만 원이 작가에게 주는 수익이 아니라 전시 작품 제작에 사용하는 돈이라면서 피해를 입은 예술산업 전반을 지원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했는데요. 전시회에 대해서는 방역 지침을 준수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사실 이 점이 가장 궁금해요. 서울시는 대통령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고 지원을 했을까요? 네, 저도 궁금해서 이 지원금 대상을 선정한 서울문화재단 측에 직접 물어봤는데 몰랐다라고 했습니다. 당시 지원금이 급하게 내려와서 2, 3일 안에 심사를 해야 해서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지원자들도 굉장히 많이 몰렸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국민의힘 김미애 비대위원은 대통령 아들이라고 지원금 신청을 제한하는 법은 없지만 가난한 예술가들을 생각해서 신청 안 하면 안 됐느냐, 염치가 실종됐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오늘의 여랑야랑은 양보하지로 정해봤습니다. 물론 법을 어긴 건 아니지만 이 대통령 아들의 처신으로는 아쉬움이 좀 남습니다.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채널A 탐사보도팀의 단독 취재로 이어가겠습니다. 유명 아이돌 가수죠. 그룹 B2B의 멤버 정일훈이 상습 마약 혐의로 경찰에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현금이 아닌 가상화폐를 이용했다고 합니다. 먼저 박선영 기자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멜로디 잘 지내고 있나요? 아이돌 그룹 B2B는 지난 2012년 데뷔 이후 각종 음원 차트 1위에 오르며 대중들로부터 큰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그룹의 메인 래퍼이자 유명곡들을 작사, 작곡한 정일훈이 마약 혐의로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올해 초 경찰의 마약 수사 과정에서 정 씨의 대마초 흡입 혐의가 포착된 겁니다. 경찰은 공범들의 진술과 계좌 추적 등을 토대로 정일훈이 4, 5년 전부터 지난해까지 지인들과 함께 여러 차례 대마초를 피운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정 씨의 모바일 등에서도 마약 성분이 검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수사망을 피하기 위한 마약 구매 방법에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정 씨가 제3의 계좌를 통해 현금을 입금하면 지인이 이 돈을 가상화폐로 바꿔 대마초를 사들인 정황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으로 구입하게 되면은 익명성이 다 보장이 된 거죠. 그 중개인이 으로 구매를 하니까 안전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줬을 수도 있죠. 경찰은 지난 7월 정일훈과 공범들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채널A 뉴스 박선영입니다. 경찰은 검찰로 사건을 넘기면서 정일훈을 재판에 넘겨야 한다는 단서도 달았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경찰 수사 중에 돌연 군입대를 한 겁니다. 도피성 입대를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어서 이서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 5월 28일 정일훈은 사회복무요원으로 군에 입대했습니다. 입대 전날엔 머리를 짧게 자른 사진과 함께 장문의 SNS 글도 올렸습니다. 활동을 쉬는 기간 오롯이 나 자신에 집중해 스스로를 되돌아봤다면서 갑작스럽게 군입대 소식을 알리게 돼 미안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남성의 의무를 수행하겠다, 건강하고 행복한 모습으로 돌아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정일훈의 입대 시기를 두고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마약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시점과 맞물려 있고, 특히 경찰이 정일훈을 재판에 넘겨야 한다는 단서를 달아 사건을 검찰로 넘기기 직전 입대를 한 것입니다. 사건이 알려지는 것을 막고 형사 처벌을 미루기 위한 도피성 입대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소속사인 큐브 엔터테인먼트 측은 정일훈의 마약 적발 사실을 전혀 몰랐으며 입영 시기도 당초 3월로 예정됐다가 코로나19 확산으로 2개월 미뤄졌을 뿐 마약 적발과는 관련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서연입니다. 청소년에게 심부름값을 받고 담배나 술을 대신 사주는 대리구매가 성행하고 있습니다. 취재진과 만난 판매자들은 일자리 구하기가 어려웠다고 말합니다. 못난 어른의 철없는 아이들인데 조금 씁쓸하죠. 김철웅 기자의 현장 카메라입니다. 담배를 대신 사준다는 글이 이렇게 많습니다. 미성년자 학생에게 술, 담배를 주고 수수료 푼 돈을 챙기는 어른들이 있습니다. 현장으로 갑니다.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걸어오는 남성. 주머니에서 담배 4갑을 꺼내 건넵니다. SNS에 담배를 대신 사주겠다고 글을 올린 남성입니다. 취재진 신분을 밝혔습니다. 어머니가 없으셔가지고 돈 필요할 것 같아가지고 안 갚으면 신용카드 못 쓰잖아요. 치료비로 긁어내는데 이자라도 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중고등학생에게 4,500원짜리 담배 한 갑을 사다 주면 보통 500원에서 많게는 2,000원까지 수수료를 받습니다. 하루에 많으면 3명, 보통은 한 명은 수수료로 다 치면 하루에 3,000원도 못 벌긴 하는데. 알바는 왜 안 하시는 전에 하던 알바에 못 잘리고 코로나 때문에 뭐 여기도 쉽지 않고 30번 정도 했는데 연락이 없고. 술과 성인용품까지 종류를 가리지 않고 대리구매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거 집에 8은 연소담배고요. 하나는 전자담배, 그리고 하나는 더 쉽게. 취재진이 만난 또 다른 판매자. 아, 같이 사러 가시는 거예요? 같이 편의점 갈 거야? 만나서 주고받는 직거래보다 택배로 붙여주는 경우가 더 많다고 합니다. 요즘은 택배가 많아. 보통 빠르면 하루 만에 도착하네. 늦으면 한 2, 3일? 코로나19로 아르바이트 구하기가 쉽지 않아 불법인 줄 알면서도 시작했다고 말합니다. 가라 어떻게 해요? 웨이터. 행정명령 떨어져가지고 가게를 아예 문을 닫았어요. 진짜 일자리가 없어요. 주택가 공원을 돌며 학생들이 노인에게 심부름을 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담배 달라고 한번 돈을 줬어. 근데 그 다음날 와서 또 달라니까 혼내고. 중학교 때 담배 다
1대1로 거래가 이뤄지기 때문에 성범죄로 이어질 위험도 높습니다. 특히 여학생에겐 심부름값 대신 신체적 접촉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며칠 신경을 하고 싶거든요. 이런 걸 사는 사람이 이렇게 많고 근데 만나면 생각보다 좋아요. 언제나 술 사줄 테니까 해주세요.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술, 담배를 직접 사는 비율은 줄었지만 대리 구매는 늘고 있습니다. 실태조사에선 절반 이상이 마음만 먹으면 쉽게 구한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경찰 단속은 쉽지 않고 제대로 이루어지지도 않고 있습니다. 판매자, 구매자 양쪽 모두 신상 노출이 없는 SNS로 거래가 이뤄져 현장을 적발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전문가들은 온라인 범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관련 대책을 따로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청소년에게 술, 담배 등 유해 약물을 대신 구매해주는 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현장 카메라 김철웅입니다. 미국에서 화이자에 이어 모더나 백신 접종이 잠시 후 시작됩니다. 백신 효능은 어떨지 궁금하시죠? 화이자 백신을 맞은 한인 교수를 정한희 기자가 화상으로 만나봤습니다. 미국 엘라베마 대학병원에서 환자들을 진료하고 있는 조도연 이비인후과 교수. 내시경 진료 등 환자 접촉이 많아 미 당국의 방침에 따라 우선 접종 대상으로 선정됐습니다. 지난 17일 동료들과 함께 화이자 백신 1차 접종을 받았던 상황을 전해왔습니다. 주사 바늘이 들어갈 때 느낌은 예상 밖이었습니다. 주사에 그렇게 피부 밑으로 근육으로 밀어넣는 순간에 통증이 있잖아요. 근데 그 통증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나 몇 시간 뒤 주먹으로 맞은 듯한 통증이 들이닥쳤습니다. 한 2-3시간부터 약간의 통증이 오기 시작하고요. 제가 1시에 맞았는데 저녁에 잘 때 이제 팔을 이렇게 올리는데 팔이 이렇게 올라갈 때 너무 아파요. 접종 다음 날 6시간 정도 이어졌던 미열은 모두 사라졌습니다. 3주 뒤 예정된 2차 접종에서 더 큰 통증을 예상합니다. 두 번째 접종 때는 그 반응이 훨씬 더 강하다고 그러거든요. 콩나물국도 좀 끓여놓고 기다려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일부에서 제기되는 백신 불신에 대해서도 접종자로서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동료 의료진 가운데 자발적으로 백신을 맞은 임산부도 현재까지 이상 증세가 없다며 더 큰 인명피해를 막기 위해선 백신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생각에 이게 현대의 그 기적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효과가 없거나 안정성이 아니면 지금 FDA에서 통과가 안 됐을 거거든요. 아무리 응급 사용이라고. 제 아시는 분들은 부럽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하루 수천 명의 확진자가 쏟아지는 엘라베마주에는 다음 주까지 주 인구의 3%에 달하는 15만 명 분량의 백신이 보급될 예정입니다. 오늘 밤부터 미국에선 세계 최초로 모더나 백신 접종도 시작하는 가운데 교사와 식품점 직원 등을 2차 백신 접종 대상자로 분류하는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채널A 뉴스 정한입니다. 백신 접종을 가장 먼저 시작한 영국에서는 기존 바이러스보다 전염력이 70% 강한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런던을 떠나려는 시민들로 교통편이 북적입니다. 영국에서 발견된 변이만 1000여 개에 달합니다. 정다한 기자입니다. 영국 런던의 기차역에 발 디딜 틈도 없이 사람들이 북적입니다. 현지 시간 어제 긴급 봉쇄 조치가 내려지기 직전 런던을 빠져나가기 위해 한꺼번에 몰린 겁니다. I was just trying to go home for Christmas. 연일 신규 확진자 최고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는 영국에선 어제 3만 5천여 명이 추가됐습니다. 영국 인구 가운데 3분의 1이 거주하는 런던과 주변 지역에 4단계로 봉쇄 조치가 격상됐습니다. 최근 런던에서 확진된 사례의 62%에서 변이 바이러스가 나왔습니다. 영국에서 발견된 변이 바이러스는 1000여 개. It may be up to 70% more transmissible than the old variant, the original version of the disease. 영국에서 출발한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가 이탈리아에 입국한 사실이 알려지자 주변국들은 비상이 걸렸습니다. 유럽만이 아니라 중동과 남미까지 20여 개국이 영국에서 오는 하늘길을 닫았습니다. We hebben dat vliegverbod uit voorzorg genomen. En ook andere maatregelen overwegen we nu uit voorzorg, omdat je altijd moet willen proberen een variant van het virus dat mogelijkerwijs besmettelijker zou zijn. 전파력이 높은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되면서 현재 승인된 백신들의 효과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자
보건 책임자들이 진화에 나섰습니다. Up to now, I don't think there has been a single variant that would be resistant to the vaccine. 세계보건기구 WHO에 따르면 네덜란드와 호주 등에서도 변이 바이러스가 보고됐습니다. 채널A 뉴스 정다은입니다. 최근 코로나19 무섭지 않아요. 이런 제목의 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확진자의 경험담이라며 열이 시작될 때 해열제, 감기약을 먹어야 한다. 특히 하이드록시 클로로킨 감기약을 약국에서 구입하라 주장하죠. 온라인에서는 코로나19 대비용이라며 해당 약을 미리 해외 직구했다는 글도 볼 수 있는데 신빙성 있는 주장인지 따져봤습니다. 먼저 하이드록시 클로로킨이 감기약이라는 건 사실이 아닙니다. 의사 처방이 필요한 전문 의약품이고 말라리아 치료제로 쓰이죠. 코로나19 치료제로 한때 주목을 받은 건 이 발언 때문이었습니다. I think it could be the game changer. 이후 정말 효과가 있는지 연구가 잇따랐는데요. 이 팩트맨도 확인해봤습니다. 먼저 미 식품의약국 FDA 지난 6월 하이드록시 클로로킨의 긴급 사용 승인을 취소했습니다. FDA 홈페이지인데요. 코로나19 환자에게 사용하면 심각한 심장 박동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경고합니다. 최근 연구 결과는 어떨까요? 미 국립보건원은 코로나19 환자 479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 결과를 지난달 발표했는데요. 하이드록시 클로로킨을 투여한 환자군과 가짜약, 즉 위약군을 비교했더니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즉 치료 효과가 없었다고 결론 내립니다. 국내도 마찬가지입니다. 5건의 국내 임상시험 지난달 6월에 조기 종료됐고 중앙임상위원회도 코로나19 치료제로는 더는 권고하지 않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의료진 감독 없이 사용하면 심각한 부작용 발생 가능성이 있다 경고하는데요. 출처가 불분명한 글만 믿고 자체 복용 절대로 하지 말고 의심 증상이 있을 땐 선별 진료소를 찾아 검사받아야겠습니다. 이 밖에도 궁금한 점은 팩트맨 많은 문의 바랍니다. 중국 알리바바 창업자 마윈이 공개석상에서 정부에 쓴소리를 내뱉었다가 큰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어떤 사정인지 베이징 성혜란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Don't try to be the best. Be the first. 영어 강사로 시작해 알리바바를 창업해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 기업으로 키워낸 마윈입니다. 그는 지난 10월 한 금융포럼에 참여해 중국 금융당국이 아직 보신주의에 빠져 있다며 공개적으로 비판했습니다. 今天的银行延续的还是当铺思想，我们不能用管理火车站的方法去管理飞机场。 이 발언으로 곧바로 금융당국에 불려갔습니다. 질책을 받던 마윈이 국가가 필요로 한다면 어떤 플랫폼이든 가져갈 수 있다고 말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전했습니다. 중국인의 70%가 사용하는 모바일 결제 플랫폼, 이 알리페이의 운영사가 바로 엔트그룹입니다. 마윈의 읍소에도 불구하고 사상 최대 규모로 예고됐던 이 엔트그룹의 기업 공개는 무기한 연기됐습니다. 为了更好地维护资本市场稳定和保护投资者权益而做出的决定。 이로 인해 알리바바 시가총액은 연중 최대 쇼핑일에도 70조 원가량 증발했습니다. 부동산 재벌 기업인 완다그룹은 대출액 상환을 강요받고 중국 민간금융 신화로 불리던 안방보험그룹은 국유화되는 등 시진핑 주석이 집권한 뒤 정부 방침을 거스르는 기업에 대한 압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알리바바마저 기업 길들이기의 희생양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베이징에서 채널A 뉴스 성혜란입니다. 무적함대 흥국생명은 최근 연패 때 불화설이 나돌았습니다. 김연경이 이를 인정했는데요. 불화설에도 호흡이 이렇게 잘 맞아도 되는 걸까요? 한 주간 명장면 염정원 기자입니다. 서브를 받지 못해 넘어지고 스파이크는 번번이 막히고 결정적 순간엔 공격 범실까지 처음 보는 김연경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재영은 고열 증세로 이다영은 컨디션 난조로 이날 경기에 나서지 않았습니다. 결국 흥국생명은 2연패를 했고 불화설까지 나돌았습니다. 하지만 다음 경기의 모습을 드러낸 쌍둥이 이다영의 토스에 김연경이 득점하고
이재영의 서브가 넘어오자 김연경이 그대로 넘깁니다. 세세 호흡이 살아나면서 한국생명은 연패를 탈출했습니다. 김연경은 인터뷰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면서 불화설마저 쿨하게 인정했습니다. 여자 농구에서도 신들린 호흡이 나왔습니다. 공을 잡고 돌진하는 허예은이 고개를 돌려 노루 패스를 하자 박지수가 잡아 그대로 골을 넣습니다. 다시 봐도 절묘한 호흡. 박지수, 허예은의 신들린 활약으로 이날 KB스타즈는 BNK 썸을 덮고 승리했습니다. 한 주간 명장면 채널A 뉴스 염정원입니다. 동짓날인 오늘 팥죽 드셨는지요? 오늘은 모처럼 추위가 누그러들면서 움츠러들었던 몸이 한결 풀리는 날이었는데요. 이번 주 내내 심한 추위는 없겠습니다. 내일은 추위 대신에 미세먼지가 심해집니다. 바람이 약해지면서 대기가 정체되고 국외 미세먼지까지 유입되면서 대부분 지역에서 미세먼지 농도가 나쁜 단계까지 지속했고요. 고농도 미세먼지는 수요일까지도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 새벽부터 오전 사이 내륙에는 안개와 미세먼지가 겹쳐서 가시거리가 1km 미만으로 매우 짧겠습니다. 내일 따뜻한 서풍이 유입되면서 오전 시간대에는 서울 등 중서부 지역에 눈이 조금 날리겠고요. 강원 영성 북부에는 1cm의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성탄절 이브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나 눈 소식이 나와 있는데요. 서울 등 서쪽 지역은 주로 비로 올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다음 주에는 또다시 강력 한파가 찾아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코로나 전쟁에서 방역이 방패라면 백신과 치료제는 창입니다. 국민들이 거리두기 방패를 힘겹게 들고 있는데 정부는 아직 코로나를 막을 창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화이자 백신을 맞은 조도연 교수는 백신이 인명피해를 막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하는데요. 오늘 클로징은 이 방패만으론 이길 수 없다로 하겠습니다. 오늘 뉴스 여기까지입니다. 내일도 뉴스입니다.